성혁명론 첫 번째. 사랑의 은총을 기계들이 돌보아 주는, 나는 생각한다. 빠르면 좋겠다. 사이버네틱 초원을 짐승들과 컴퓨터들이 정답게 함께 살고 어우러져 프로그래밍 하는 곳. 나는 생각한다. 그냥 당장에 사이버네틱 숲을 소나무와 전자제품들이 빽빽하고 평화로이 사슴이 컴퓨터 사이를 내달리고, 그러니까 뱅그르르 도는 꽃봉오리의 꽃들인 양.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좋다. 사이버네틱 생태계를 노동에서 해방된 우리는 마냥 자연으로 돌아가 우리의 포유류들,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곳, 앙증맞고 고귀한 기계들이 저기서 지켜봐주는 곳. 리처드 브라우티건 자신이 경험했던 히피는 물론 생태계와 프리섹스에도 관심이 많았던 리처드 브라우티건은 196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히피들의 축제에서 벅찬 표정으로 이 시를 낭송한다. 청춘기에 지독한 정신병을 앓았고 이후 반생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보낸 브라우티건은 기계 문명과 자연이 상호 반목하지 말고 시대성이라는 절대 접점을 최대한 각성하고 공유해 관습의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 작가이다. 그는 자연과 같은 자유로운 성의 가치를 중시한 성적 자유주의자였다. 20세기 중반의 신자파 운동과 히피 문화의 주요 접점이 성혁명이었다. 양자홍이 주창한 급진 페미니즘은 쾌락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성의질적 성장이었고, 콘돔과 경구 피임약은 양적 확장이었으며 동시에 혁명의 화염병으로 이용한다. 신자파 운동은 캠퍼스나 거리에서 평화와 시민권 확대 등을 위해 1차원 지상주의자들과 맞섰고, 히피즘은 세상 이면의 집이나 극장, 나아가 부르주아 양식에 반하는 공터나 헐벗은 산에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세우고 1차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일상과 섹스를 향유했다. 그 돌풍 같은 각각의 마이너리티들은 반문화라는 공통 분모를 진역해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 핵까지 목표를 향해 상호작용하며 서서히 서로를 향해 산투되어 갔다. (60년대) 신자파 운동과 히피 문화는 공히 성혁명의 당위성을 공감했고, 히피는 프리섹스를 주도한다. 히피들의 구루는 20세기 초 오르가즘의 기능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 사회, 가부장제가 억압해온 성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탈권위, 탈파시즘의 유토피아를 꿈꾼 시대적 문제야 윌헬름 라이히였다. 급진적 정신 분석가인 그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이론을 성과 결부시켜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펼쳤다. 68 혁명 주체들은 빌헬름의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하여 그들로부터 야기되는 성어감 문제를 푸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더는 목적지 않고 더는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간다는 슬로건을 맹종한다. 윌헬름 라이히는 정신분석을 성격분석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인 치료와 동시에 성을 포함한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를 해방시키려는 성정치도 병행한다. 개인은 사회의 다양한 구석에 의해서 성문제의 치료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사회의 다양한 구석을 없애기 위해 그는 성정치를 줄기차게 전개하는데 복종 없는 건강한 자율적 주체를 만들기 위해 성혁명 이론을 1차원 사회에 이식하려 노력한다. 그의 성혁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해방을 통한 오르가즘의 추구,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 분개의 타파를 고모하는데 이 파격성이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의 복음이 되기도 한다. 그의 이런 전위적 이론들은 볼셰비키 혁명 기간에는 청년들의 혁명 정신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혁명 주체들로부터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시공이 좀 더 깨인 68 혁명기에 이르자 돌연 각광을 받기에 이른다. 윌헬름 라이히는 사회적 조건과 변동이 인간의 원초적 생물학적 요구를 변화시켜 그것을 성격 구조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성격 구조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사회적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강조했는데 그 사회가 개개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가 되는가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연전에 이 땅의 지성의 요람이라는 S대학교에서 소위 우조교 사건이라는 교수와 조교 간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매스컴이 시끄러웠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뭐 의사가 두쟁이의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부인의 지참금이 적다며 처와 처가의 추태를 부리다가 피소를 당해 결국 불미스러운 종말을 맞고 말았는가 하면 미란다의 공연을 놓고 퍼빅 회어가 베이느니 안 베느니 예술이니 하는 공권력과
극단의 시대착오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춘, 강간, 성희론, 성추행 등등 온갖 저열한 탈성 행위들이 버젓이 횡행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비현실적 정근대적 잣대로 생식 위주의 섹스관 이외에는 다 음란으로 몰아붙이는 1차원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반문명적 섹스 문화가 성립되게 된 근본 원인은 이 땅의 구태의연하고 표리부동한 관습이다. 몸 따로 마음 따로식 이원주의 형이상학이 인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본성마저 거역한 채 주류로 자리하다 보니 이런 비이성적 왜곡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몸과 마음은 형이상학적 관념적 관점으로는 뛰어나올 수 있으나 현실적 생물학적으로는 격리 불가의 완전한 일체이다. 몸은 오직 생식에만 사용하고 마음은 언제나 고고한 것만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모럴이나 그 허상을 맹종하는 통념은 이제 그 표리부동한 가장행렬을 거둘 때이다. 현재는 TV 방송에 한 철학자가 나와 공자, 노자 등의 도덕, 규범, 사상을 강연하는 것을 보았다. 평소 그가 무슨 주장을 하든 누구의 사상을 신봉하든 선동하든 전적으로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에서 우러나온 다원주의 시대의 한 스펙트럼이라고 여겼기에 나름대로 존중했다. 그런데 언제인가 그 철학자는 강연을 하다 말고 느닷없이 섹스 얘기를 꺼내더니 비웃는 투로 성교육은 필요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었다. 그 극단적 편견과 배타와 무책임성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꼈는데 그는 자신의 우상인 공자, 노자는 물론 자기 자신의 존재도 섹스에서 비롯되었다는 실상을 자각하거나 있는지, 섹스는 모든 생명과 문명의 어머니란 사실을 이해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그가 그토록 칭송하는 공자는 숭양흘이라는 경호무사의 아들이다. 숭양흘은 늙어 70살 무렵에 양중이 노릇을 했는데 그때 동료 무당 안양의 16살짜리 미성년 딸아이 안징제의 눈독을 들이다가 깨어내 야합을 일삼다가 낳은 아이가 구이다. 이성적인 면모는 조금 더 찾을 수가 없다. 의존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모 의사는 결혼할 때까지 자유행위로 버텨라 하고 태연히 가르친다. 이 땅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대상 간의 섹스는 다 불법이고 다 부도덕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통 섹스관이다 보니 빚어진
넌센스이다. 일단의 양생 레진들이 맹종하는 성적 황금률이야말로 오늘날 왜곡된 섹스 문화가 창궐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끼친 전 근대판 근원들이다. 생식욕 이외엔 다 음란을 치부하면서 고도의 문명성을 지닌 현대인들에게 자유행위나 선진 문명국들의 섹스관을 보자. 60년대 음악의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성연구가 세이어 하이트는 1976년 하이트 리포트 여성의 성이라는 저술을 발표한다. 그녀는 여기서 여성의 성을 다루면서 도식적인 기존의 성과학자들처럼 성노동자, 재소자, 유급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하거나 인터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여성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주관식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분석했다. 그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가령 연구자는 여성에게 어떤 성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입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성감을 실제로 느끼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성 중심의 전통 성관념들을 질타한다. (1981년) 화이트는 13살에서부터 97살까지의 남성 7,2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 남성과 남성의 성을 펴내는데 남성들이 겪는 성적 무기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로 인한 대상과의 친밀감의 결핍을 폭로했다. (87년에는) 여성 4,500여 명의 설문 결과이자 3부작 완결편인 여성과 사랑을 펴내는데 하이트는 여기서 기혼 여성 98%가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며 70%가 혼외 정사를 경험했고 95%가 남성 파트너의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기존 연구와는 반이한 결과를 내나 기성학계에 충격을 준다. 이 연구들의 이면에는 하나같이 폴리아모리를 위시한 프리섹스의 역할을 중시한다. 하이트는 통념의 일반적 섹스가 아니라 자유로운 섹스의 공유를 통한 음획의 재발견으로 성혁명의 양질 전환을 꿈꾼 예지로운 선지자였다. 20세기 초 문명기에 들어선 지금은 초미를 다투는 경쟁 시대이다. 첨단 과학 지식 지성의 일반화 시대이며 개성적 가치관과 과학적 세계관을 지닌 주체적 구성원들이 평등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고도의 문명기이다.
이런 시대상에 부응하기 위해 낙오되지 않기 위해 너나 없이 자기 완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모두의 실상이다. 특히 이 30대를 중심으로 그 전후 세대들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개발과 완성을 위해 대학원, 유학 등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실력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은 무시하고 섹스가 하고 싶으면 결혼 해야 된단 말인가. 한창 치솟는 성욕을 자유행위나 하며 얼버무리면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대와 그 전후 시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섹스를 하는 것이 정상이며 30대 후반과 40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50대는 일주일에 한 번, 60대 이후는 열흘에 1~2번 정도가 생리학적으로 정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 성적 황금기는 단연 20대 전부와 그 전후 시기가 된다. 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황금기를 더 이상 편협한 강압이나 용렬한 행위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실패한 인생이다. 섹스는 대단치 않다. 도넛 나눠 먹듯 콜라 나눠 마시듯 서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눠 가져야 한다. 정작 대단한 것은 섹스가 아니라 스스로의 영유의 실체와 그 각성이다. 프리섹스 시행 국가 네덜란드는 섹스를 숭배하지도 깔보지도 않으며 그저 여러 생활 도구나 수단, 방법처럼 무덤덤하게 실용적으로 이용한다. 중등교육 과정부터 섹스 교육을 시키는데 여학생들은 피임약 사용법을, 남학생들은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며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대 임신율과 가장 낮은 낙태율을 기록한다. 섹스를 천하게 여기며 터부시하거나 시크릿한 유토피아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각자 건강의 척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하고 즐기면 된다고 어려서부터 교육시킨다. 네덜란드는 애정과 폭력을 엄격히 구분한다. 10대들도 변태적이고 해설적인 내용이라도 볼 수 있을 만큼 영화 등급 산정이 개방적이다. 성애물은 이미 각종 SNS, 글, 미디어를 통해 무한정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영화만 규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폭력은 애정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엄격히 규제한다. 그러기에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살인율이 가장 적고 이혼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우연이 아니다. 윤락가가 뒷골목의 대명사가 아니라 평범한 살림집과 어울, 더울 섞여 있어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춘부들과 야릇한 홍등과 실루엣 커튼 속의 이상한 율동도 드러난다. 화장품 가게나 패션 가게 버금가는 패셔너블한 간판을 달고 딱 퍼플 매니큐어와 딸기색 립스틱을 진하게 칠하고 팬티가 일락말락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이나 영화에 심취한 발라의 여인들은
일상으로 마주한다. 이런 자유로운 환경이니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점심시간에 사창가를 배회해야 하는 일은 다반사다. 오죽하면 일본인들은 섹스도어를 네덜란드 와이프로 지칭할까. 공인 매춘부는 공개된 정보란에 자신의 이름과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적어둔다. 또의 마스터베이션, 성감대, 마사지, S&M, 에이널, 모방, 주필리아, 섹스돌 대행 등등 다양한 포지션을 적어두고 고객을 유혹하는데 그 현상들을 보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이나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또 그네들은 엄연한 직장 노동자들로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도 가입되어 있고 노조 가입은 90%를 상회한다.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프랑스의 성문화도 매우 개방적이다. 1970년대 섹스 강으로 소문난 프랑스인들을 풍자하는 유행가 69억 98만이라는 노래이다. 서기 200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69억 98만 명이 된다. 아마 천재도 많아지겠지만 바보도 또한 늘어나겠지. 중국 인구는 10억, 자이르는 1억 명이라는데 그런데 팡팡놀이라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우리 고을정은 왜 맨날 5천만인가? 여기저기 맨날 열리는 쌍쌍 파티가 줄을 잇는데 통 누구도 아이 가졌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저녁 때 TV 대신 아이 만드는 일에 몰두하자. 자칫 프랑스인이 유엔 보호 소수민족이 될 위험도 있어. 프랑스는 영화, 소설은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웬만한 영화들은 대부분 전체 관람가이고 12등급만 돼도 낯뜨거운 정도이며 16등급은 웬만한 나라의 19등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소설은 웬만한 것은 아예 검열 대상이 아니며 사드 후작의 현대판 소돔 121 정도가 되면 19등급이 나올까 말까이다. 섹스물은 누구나 무방비로 볼 수 있는 TV도 영화도 뮤직비디오, 거리의 광고물에도 공공연히 나온다. 나아가 TV의 가족들 프로그램이나 CF까지도 누구나 실제 섹스 장면들이 버젓이 나온다. 프랑스 대중들이 누구나 에로문을 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에피소드를 보자. 리옹의 어느 옷가게는 불황 타겟착으로 팬티만 입고 온 손님 100명에게 2벌의 옷을 공짜로 준다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그 탓에 온통 리옹 시내가 누드족들로 뒤덮였다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 프랑스 책방, 일본의 어느 야설 전문 출판사 이름이다. 개방적인 성문화 탓에 영화, 연극, 소설,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예 창작물의 프랑스인 캐릭터들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미지가 박혀있다. 심지어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주인공 로즈가 우연히 잭의 스케치북을 보다가
관능적인 여자 누드 그림들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대. 되게 허둥지둥 프랑스 여자들이에요 라고 둘러댈 정도이니 프랑스인들의 생마 이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힌다. 더불어 야한 것을 프랑스가 본고장이다 보니 세계 도처에는 프랑스와 관련된 야설이 질량 양면으로 단연히 뜹니다. 겨울이 되면 영국인은 노동시간이 줄어 불평, 프랑스인은 사랑시간이 늘어서 환영. 영국인들 행복은 벽난로가 죽치기. 프랑스인들 행복은 여행 가서 원나잇 스탠드. 소련인의 행복은 KGB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자동차 사고 유형을 보면 독일은 아우토반에서 과속으로 죽고 프랑스인은 강변에서 카섹스를 하다가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몽땅 강물로 꼬린. 러시아는 자동차를 사려 자린고비 노릇하다가 굶어 죽고 한 고객이 독일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즉슨 배정받은 호텔 룸 침대가 2개여서 섹스 권리를 침해당했단다. 재판관은 두 침대를 하나로 묶으면 된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는데 오직 프랑스인들만 여행사의 유죄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 성토했다는 전설 같은 전설이 흥행할 정도이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 중에는 19살 수천년을 아마 공상소설에나 있겠지 라는 대사가 나온다. 한때 주택 공급 부족을 풍자하던 포스터에는 부모들이 자고 있는 그 침대 한켠에서 섹스를 하는 젊은 부부를 담았는데 그 포스터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한다. 더 과관인 것은 이 기사를 동방의 아무개 나라 아무개 신문이 차용해 실었는데 세상에 기상천외하게도 벌거벗은 몸뚱이를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다른 것만 나오게 포시 앞에 4배 독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유럽권 국가에서는 CF의 라체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상이다. 프랑스에서는 집 임대 광고에 여대생 한정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여성들로부터 임대료 대신 성상납을 받는 것이 오래된 관례이다 보니 굳이 사람을 골라 받겠다는 광고가 필요가 없어졌기에 몇몇 프랑스의 열혈 페미니스트들이 이 풍조의 개선을 정부와 사회기관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매춘이 합법이고 또 학비를 벌기 위해 개인 영업하는 여대생들도 상당수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에만 매달려 오히려 반페미니즘만 부추긴다는 질타를 대려받는 실정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프리섹스 문화를 못마땅해 하기도 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를 비롯한 이들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 현대들의 세계적 문명권에서는 인구와 노동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많은 나라들은 주택 할인 등 갖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산을 유도하기도 하는 프랑스 등의 서구권 프리섹스 문화가 세상 주목받기에 이른다. 나아가 그간 서문화를 크레므린의 1차원 정책으로 일관한 정근대적 국가들까지도 다산과 연계된 프리섹스 문화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서유럽 이외의 세계 곳곳의 많은 나라들이 개방된 성문화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프리섹스를 다산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프리섹스를 생선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류 문명 성과인 프리섹스를 왜곡하고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상식성, 단일 성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등 4가지 4차원 성성으로 구조되었다. 그 4차원 성성은 우열이나 경중, 선악으로 가름할 수 없는 자연발상적 등가성이다. 포르노나 에로스의 동기가 프리섹스를 유발한다. 즉 배설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로운 성행위이다. 출산을 위해 프리섹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그런 슬로건도 자칫 삶 자체를 부조리로 내몰 위험을 내포한다. 차라리 유사일에 갖가지 이유로 억압받아온 배설과 쾌락을 해방시키면서 동시도 인구도 늘릴 수 있다는 혁명적 생각으로 프리섹스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21세기) 이즘 인간의 4가지 섹슈얼리티를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낼 시기다. 서구 문명권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서서히 성개방 시대로 접어들어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프리섹스 등의 성적 자유가 정착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호주 등등 선진 문명국들은 그 합리적 성문화에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 동양 문화권인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도 프리섹스가 종착지인 개방된 성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몇몇 일탈적인 성문화를 두고 저질이라느니 대혼란이라느니 하면서 통박하는 일부도 있지만 그 혼란이야말로 정립된 프리섹스로 가기 위한 경험의 단계이다. 아무나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방종을 하는 섹스가 프리섹스가 아니다. 4대 성성 중 특정 성성을 공동 목표로 삼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이인데도
어떤 타의적 장애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자는 것이 불섹스의 실체이며 역할이다. 성혁명, 성해방운동은 19세기 서양 사회에서 성적 행동이 공개적으로 일반화되자 빅토리아니즘에 대적한 성해방과 성적 자유주의의 쿠데타가 발단이다. 성적 자유주의는 절대왕조의 관습이나 도덕, 종교 등으로 자행된 성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성본능을 고수하기 위해 성해방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자유주의의 한 카테고리이다. 현대 들어 6.8 혁명을 기점으로 80년대 초까지 진행된 성혁명운동은 인간의 성적 본능의 존엄성을 기반해 자유로운 성적 실현과 성해방 관점의 성적 자유주의 방법 등으로 전개된다. 성적 자유주의를 쾌락주의로 폄훼하는 시각도 있으나 그 경향은 일부 성향에 불과하다. 성혁명의 발단이 된 몇 가지 현상과 동기유발 요소들. 지금은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은 무의식의 충동, 주로 리비도 또는 성에너지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 그는 무의식적 충동이 어떻게 억압받고 어떤 형태의 문화적 출구를 통해 표현되는지를 정리해 정신분석학을 발표한다. 서구와 미국의 첫 번째 성혁명의 발단은 제임스 터보와 E.B. 화이트가 공조해 1929년에 출간한 섹스는 필요한가? 아니면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느끼는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한 부분은 성혁명, 모든 성행위 장면에 완전한 설문조사를 하는 편이 낫다 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을 만큼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 접근을 강조한 책이다. 이에 사회학자 콘스탄틴 두셴코는 러시아에서는 1925년에 이미 설문조사를 시행했었다고 주장하며 동구권의 성적 탈근대성의 선지자 역할을 은근히 부각시켰다. 미국과 서구의 두 번째 성혁명은 60년대 전후에 일어난 성자유화 물결이다. 1953년 시카고의 휴 해프너는 포르노 매거진 플레이보이를 창간해 마릴린 먼로를 섹스 심볼로 내세워 대성공을 거둔다. 이에 고무되어 1960년 해프너는 시카고에 플레이보이 클럽을 열었는데 오늘날 나이트클럽 문화의 발생지이다. 1959년경 미국 정부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그로브 출판사에서 낸 D.H. 로렌스의 채텔레이 부인의 사랑을 판금 조치하면서 우편국에서 이 서정을 압수했다. 이 소설은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미국의 전통적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
진보파 일각에서는 성혁명운동으로 높이 평가했다. 60년대의 성자유화 운동은 산하제한의 일반화, 산하제한을 위한 약물 복용, 공적인 노출, 포르노그래피 수용, 혼전 성관계, 동성애 같은 당면한 성적 문제들 위주로 확대 진행되었다. 성혁명의 현실적 실천 방법인 성적 자유주의는 막시즘이나 라칸처럼 단일 사상이 아니라 성적 자유, 성해방에 관한 아류 이념들과 입장차를 한데 묶은 복합 사상이다. 성적 자유의 대립각이 성적 보수주의이다. 성적 보수주의는 성적 자유주의는 쾌락주의, 성적 보수주의는 금력주의다 하는 흑백 논리로 성을 양분하지만 쾌락하고는 거리가 먼 성적 자유주의자들도 부지기수이다.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성과 접목해 급진사상을 펼친 윌헬름 라이히는 파시즘의 대중심리 저술에서 성을 혐오하고 배타한 신구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라이히의 이 혁신 이론은 68세대 신좌파의 원형적 뇌세포로 자리해 성개방과 진보 사회를 견인했고 뒷날 퀴어 문화 등장의 모티브로 작용한다. 성의 해방을 공동 목표로 삼는 성적 자유주의자들은 윌헬름 라이히를 비롯해 알프레드 킨제이, 오셔 라진위시가 대표적이고 리나 하틀리는 성자유주의자 겸 페미니스트로 활약했다. (68) 혁명에 이은 70년대 성적 자유주의자들은 구체적 성 문제들인 피임, 낙태, 야동, 비삽입 선교 등을 옹호했고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부부 사법적 보호, 갱병 등의 변태 성역 등도 나름의 역할론을 펼치며 옹호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질병이나 죄악으로 여겨졌던 생물학적, 사회적 성소수자들과 그 정체성이 객관적 이해의 폭을 넓혀 공인되기에 이른다. 이때는 페미니스트들도 성적 자유는 곧 여성 해방이라고 여기며 적극 지지했다. 그러면서 피임 낙태의 자유와 인공자궁을 적극 옹호했다. 또 남자들만의 야동을 반대하며 여성용 야동 도입도 주장했다. 포르노그래피판 플레이보이와 허슬러는 성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적 진보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면 할애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선다. 그러나 이 섹스 잡지들은 당시 미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기독교 우파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반대하는 일부 극단주의적 레디컬 페미니즘들의 파상 공세에 밀려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정혁명론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